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 중인 가운데 여야 모두 새 원내대표 선출을 마쳤습니다. 전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 캐나다 현지에 연결도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열리는 캐나다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정상회의에 돌입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 예정이라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이게 지금 한미 정상회담 불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상 불발되는 것 같아요. 예. 현지 시간 16일 만찬 일정을 소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요. 주요 내용은 아마도 보니까 테헤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대피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 상황 때문에 급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요. 아마도 그 메시지 내용만으로 보면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이 예고된 게 아닌가. 처음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리 알고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문제 때문에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문제도 수면 위로 올라왔고 그 바람에 이전에 죄송합니다. 그 바람에 이전에 중국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나 대중국 견제 이슈보다는 중동에서의 교전 상황이 더 큰 문제로 부각한 상황이고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긴박한 일정 속에서도 이시바 일본 총리와는 30분 정도 만났다고 그래요. 네.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이제 다자간 정상회의에 상견을 하는 자리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과 아마 만남이 불발된다면 많이 아쉬운 거고요. 어쨌든 한미 간의 동맹이나 신뢰 기반 구축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시바 총리와는 회담할 가능성이 아직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금 나오는 보도로 보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정상회담은 좀 쉽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번 과정에서 트럼프 스타일을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G7이라는 어떤 국제적으로 가장 이 명성이 있는 서방 국가에 대한 선진국 회담에서 갑자기 돌발해서 트럼프가 아니다 돌아가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바닥인데 이후에 아마도 한국과 미국 통상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행태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차제에 이런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을 잘 연구해서 통상 과정에서 대비하는데 어떤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예, 전용기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기자들과의 간담회도 진행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기도 했었는데 취임 후에 첫 국정 지지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 국정 지지율에 대한 지금 이런 언제나 공직을 마칠 때 지지율이 더 높았다 이런 답변들도 했었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바람이겠죠. 한국에서 대통령 대하에서 퇴임 대통령의 지지율이 초기보다 높았던 적은 없고요. 예. 그럴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정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얼마 전에 대선에서 득표율이 49.49%인가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첫 여론조사 리얼미터 조사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58.6%. 잠시만요. 지금 캐나다 현지에서 조금 전에 이제 강효정 대변인이 관련 브리핑을 하기도 했는데 대통령이 떠나는 기내에서 자신의 공약이었던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선별 지급 그리고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네, 일단 선별이나 전면 지급이나 어떤 형태로는 이제 아마 실시될 것 같은데 크게 보면은 15만 원 플러스 알파냐 아니면 25만 원 플러스 알파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지금 재정 건전성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포퓰리즘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중요한 것은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민생 지원금을 하되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이라든지 중소상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그 원칙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여야 협상 간에 큰 무리 없이 민생 지원금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더구나 요즘 갈수록 민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저 부분은 충분히 여야 간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저기 뭐 경기 진작이 목표라면은 전 국민한테 다 드리는 게 맞고요. 그 저소득층이라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하는 거라면 선별 지원이 맞는데 예. 이게 지금 전 국민 다 드리는 거하고 선별 지원을 동시에 카드를 두 개를 쥐고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아마 25만 원에서 50만 원, 15만 원에서 50만 원. 그 플러스 10만 예. 원씩 붙거든요. 예. 기초수급자는 40만 원 플러스 10만 원, 일반 국민은 15만 원 플러스 1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돼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선별 지원 문제는 아마도 야당하고 협의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15만 원 플러스 10만 원 하는 걸 기본으로 깔고 그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선별 지원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가는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논의가 되더라도 큰 논란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 기내 간담회에서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사적 채무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관련 이야기는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리 후보의 문제는 청문회 과정이 있으니까 제가 본인에게도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는데 본인으로서는 뭐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충분히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한주 기획위원장은 사실 뭐 공직자가 아니라 일종의 자원봉사인데 그러나 그것도 역시 뭐 공직의 성격이 없지는 않으니까 검증하는 것은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역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본인의 설명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후보자도 정면 돌파 의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 그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이 가능할까요? 뭐 논란이 일겠죠. 논란이 일 건데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민주당이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논리가 뭐냐 하면은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라는 표현을 써요. 예. 김민석 지명자도 그 표현을 썼던데 예. 그때가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무슨 보수 정당이 여당이던 시절도 아니고 보수 정권이 있던 시절도 아닌데 뭐 말만 하면 할 말이 없으면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자세는 올바르지 않다는 걸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예. 2002년하고 2007년 두 차례에 걸쳐서 불법 정치 자금 받은 걸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개인의 재산 상황에 비해서 과도한 지출 부분이 해명이 안 된다는 것도 있고 특히 2008년에 받은 강모 씨로부터 2억 5천만 원 받아서 법적으로 문제된 바로 그 사람한테 2018년에 또 4천만 원을 물론 차용증을 썼다고 하지만 또 빌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불법 정치 자금으로 재판에 넘겨지고 1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당한 분이 또 2018년에 돈을 빌려서 그것도 5년 뒤인 2023년에 갚지를 못하고 총리로 지명되고 난 뒤부터 지금 다 갚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누가 봐도 이거는 불법 정치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분이 세 차례에 거쳐서 동일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면은 저는 이게 공직자로서는 준비가 된 분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밝히고 제가 볼 때는 지명을 취소하든지 예. 본인이 물러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이제 번 거, 수입에 비해서는 지출이 굉장히 큰데 이게 소명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돈 액수는 기록이 다 남아 있잖아요. 그걸 좀 공개하면 어느 정도 해명이 될까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논란이 되고 그 공개가 이루어지고 또 국민들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이제 점점 이제 검증에 본격적으로 이제 돌입을 한 것 같은데 과거 역대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 항상 첫 총리는 순환을 겪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첫 총리의 타격을 가하는 것이 국정을 뒤흔들기 때문에 전략적 차원에서 아주 맹폭격을 가하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 다만 이게 이제 그 국민힘이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예. 이게 너무 이제 과도하게 밀어붙이면 이제 첫 대통령이 또 국정 발목 잡기로 비춰진다면은 이제 상당히 역풍이 몰아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이제 나오는 걸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 역대 총리라든지 어떤 정치인들에 비해서 보는 엄청나게 큰 문제라든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의혹이라든지 문제점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작지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충분히 좀 소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여론의 추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 정도면 별거 아니고 밀어주고 됐겠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저건 아니다라고 할 건지 그 민심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결국은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제가 아마 고심을 할 겁니다만은 이 관건은 키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예.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 나갈지 이 부분은 아마도 한 2, 3일 좀 지나면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이 되다 별거 아니다라든지 좀 문제가 있다라든지 판결이 날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청문회 앞두고 지금 여야 공방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청문회에서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치권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부터 정치권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강신성 씨는 김민석 후보자의 스폰서를 넘어 김민석과 정치적 자웅동체입니다. 과거에는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고 2014년 창당한 원외민주당의 초대 당대표가 강신성, 후임 당대표가 김민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신성 씨는 김민석의 후원회장까지 역임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은 김민석 후보자가 아니라 강신성 씨가 총리 인사청문회에 나와야 합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총리직을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힘의 비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무작정 범죄자로 낙인 찍고 묻지마 정치 공세도 모자라서 아예 거치 표명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쯤 되면 인사검증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시작부터 발목 잡겠다는 의도의 정치 공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좀 속보가 있었는데 정상회담 여부에 대해서는 꽤 구체적인 진척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예. 지금은 확인 중이다 이렇게까지 조금 입장이 좀 묘하게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요. 현장에서 혹시라도 좀 명확하게 답변이 있으면 현장 답변 소식을 다시 한번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그 취재 기자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 대통령실의 입장은 확인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얘기가 오간 것은 아니고 그 속보를 접한 상황이고 원래 예정돼 있었지만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성사가 될지 아닐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명확한 상황이 전해지면 저희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좀 불투명해 보인다까지 지금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좀 불투명해 보인다 예. 이렇게 있고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꽤 구체적인 진척이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정리가 된 내용으로 들어왔고요. 보다 좀 명확한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그 정치권 목소리 김민석 총리 후보자 관련해서 정치권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일단은 그 국민의힘에서는 현 부인과 전 부인까지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좀 어떤 내용들 나올까요? 지금 내용은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예. 불법 정치 자금 문제 하고요. 그다음에 자녀 유학 경비, 재산 공개 상황, 7억 정도 늘어난 배경, 이런 정치 자금이나 네. 돈과 관련된 내용이 줄을 이룰 것 같은데, 청문회에서 검증할 건 검증해야죠. 그런데 전부인, 현부인 등 가족을 부르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가족들이 나와서 무슨 정언을 하겠습니까? 예. 불리한 정언을 하겠습니까? 자기 자녀에게 불리한 정언을 하겠습니까? 남편에게 불리한 정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힘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주도 면밀하게 네.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이거 내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가족도 있었고요. 그 강모 씨와 또 1,000만 원씩 빌려준 10명에 대해서도 증인을 요청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까요? 여기서도 글쎄 당장 예.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제 후원회장들 같은 경우도 오랜 인간관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뭐 청문회 과정에서 뭐 불리하게 뭔가를 증언이 쏟아나올 가능성은 이제 드물고 다만 이제 뭐 어떤 제보가 이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저는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연 어느 총리나 어느 장관이라든지 아무 무탈하게 청문회를 통과했던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과연 그 직무를 수행할 정도로 심대한 어떤 그 비리라든지 문제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거고 또 그 국민들의 여론이 과연 그 용납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건데 여기에 대한 지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표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걸 제가 어떻게 보면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막연히 정치 공세로 가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밀어붙이는 거고 이런 정치 공방으로 지속된다는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 차제의 어떤 저는 FIC의 어떤 사생활에 대한 비공개 어떤 검증, 예. 그 다음에 청문회에서는 공개적인 정책 검증이라는 오래된 전문가들의 주장이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쉽고 예. 이후 아마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과정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예. 그때마다 이와 유사한 케이스가 되풀이될 텐데 참 앞으로가 좀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됩니다. 예, 대통령께서는 그 캐나다 출국하면서 일단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에서 좀 얘기 나오는 것을 지켜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이제 자산 증식과 관련된 뭐 공세를 이어가겠지만 김민석 후보자가 명확한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건 결국에 또 정부에 좀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청문회까지 간 다음에 철회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기내에서 한 메시지를 보면 철회할 뜻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뭐 이렇게 뭐 검증 가능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는 것 같고 본인이 직접 통화했다고 얘기도 했어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뭐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임명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밀어붙이겠다. 예. 그리고 예. 국회를 통과하는데도 정족수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강행을 할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공직 후보자 국민 추천제 장차관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어제 마감이 됐습니다. 7만 건 넘게 나왔다고 하는데 좀 눈에 띄는 결과들 인선들이 나올까요? 글쎄요, 이제 이거를 뭐 대통령실에서 뭐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건데 처음으로 시도한 이제 제도, 국민제도가 그러니까 열린 인사였던 그런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일단은 봅니다만은 예. 뭐 일부 언론에 나왔지만은 특정 정치인들이 지지층 동원해서 또 추천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장단점이 많이 좀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도인 만큼 발굴 차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저장 차원에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그 전 정부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 비슷한 제도가 추진이 되긴 했었는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진 않았었잖아요. 이번에 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어떤 효과를 보여줄까요? 뭐 예전에 비해서는 성과랄까요? 좀 표현이 그런데 뭐 결과는 낼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는 모양만 보이고 실제로는 원하는 사람을 임명을 했죠.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민주당판 팬덤 정치의 또 다른 버전이기 때문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민들 중에 보수 성향에 있는 국민들께서 아마도 추천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 않겠습니까? 7만 건이라는 게 뭐 민주당의 권리당원만 하더라도 뭐 거의 100만 아닙니까? 7만 건이라면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팬덤 정치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형태로 아마 추천이 됐으니까 그중에서 일정 부분들은 수용을 해서 임명을 하는 성과를 보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연 국민이냐 이거죠. 국민 추천이냐 아니면 당원 추천이냐 팬덤 추천이냐 용어의 문제는 있겠지만 어쨌든 성과는 낼 걸로 봅니다. 예, 대통령실에서는 횟수가 아닌 사유를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3대 특검 임명 이후에 처음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관련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법정에 출석을 했는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지자들을 좀 보게 취재 기자에게 좀 이렇게 나와달라, 좀 옆으로 좀 비켜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처음 보는 어떤 그 재판 과정에서 재판에 들어가는 모습에서 했던 발언들은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뭐 지지자들을 보려고 애쓰는 윤석열 대통령 모습 딱 그 수준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를 현재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해왔던 정치 스타일이나 국정의 어떤 철학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 작은 그야말로 조그만 강성 지지층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국민의힘이라 보수층은 하루빨리 하루속히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하고 차별화하는 것만이 다시 살 길이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후 특검이라든지 말이죠, 그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 발언들 이런 부분들은 기대하기가 힘들겠다. 기존에 나왔던 지극히 원론적이었던 본인들의 주장만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럴수록 또 특검이라든지 사법부나 재판부 이런 조사의 강도 이런 부분 오히려 높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예감이 듭니다. 예. 조정 본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불편하고 아쉽죠.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재판 과정이지만 이게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예. 직전까지 대통령이셨고, 그러면 저는 좀 더 진중하고 신중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메시지나 입장보다는 뭐 앞이 막히니까 비켜달라, 이 부분들은 잠시라도 누군가 정치권에 몸을 담았다면 이런 식의 메시지는 내지 않습니다. 내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는 중대한 행사 재판이잖아요. 그런데 법정에서 얘기하겠다는 형식으로만 가는 것도 맞는 건지, 또 만약에 호소를 해야 된다면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호소를 해야 된다면 저런 기회를 써야 되는데, 기자들 앞에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정치적인 행보를 해가는 방식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세련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그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용현 전 장관의 보좌관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국회 병력 몇 명이나 투입했냐라고 물었더니 김용현 전 장관이 500여 명 정도 투입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윤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대화를 김 전 보좌관이 들었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보좌관만 다른 얘기를 한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더라고요. 네. 이 증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나온 발언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뭐 500명이었는데 다음 이제 1000명 보냈어야 하는 새로운 증언, 이와 유사한 새로운 증언들이 앞으로 저는 특검이라는 재판 과정에 속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김용현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계엄 1등 공신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인데 그 보좌관이었다면 아주 핵심 인물이고 또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또 김용현이 또 다시 언론에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 핵심 인물의 최측근 입에서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00명을 보내라고 했다라는 이런 새로운 진술이 나왔다고 보면 이후 아마도 여러 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불리한 증언들이 속속 이어서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겁니다. 예, 지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통화 내용을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상원아 하면서 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어떤 통화 내용들도 좀 확인이 됐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좌관이 핵심인 건 맞는데요. 이게 전원 증언인지 직접 자기가 들었거나 현장에서 경험한 증언인지 이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 파면 이후의 재판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한 증언보다는 불리한 증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크잖아요. 근데 중구난방으로 들은 거, 분위기상 느낀 거, 이거를 얘기를 한 걸 가지고 그걸 증언을 증거로서 채택할 수 있느냐, 이게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김용현 전 장관의 보좌관 수준에서 나오는 신빙성 있는 증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서 만약에 전화 통화를 들었다면 언제쯤 몇 시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느 공간에서 이게 정확하게 입증이 돼야 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언론을 타고 나오는 거로 볼 때는 입증된 형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검찰이 건진법사에게
그 김건희 수행비서가 선물로 받은 샤넬백 2개를 샤넬백 3개 그리고 신발 하나로 교환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는 정황이 이제 처음 나왔는데 그 샤넬백은 계속 나왔는데 신발이 나온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발 사이즈가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발 사이즈와 같다면 이게 김건희 여사의 지시가 있었던 정황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던데 네. 최 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그러니까 저도 많은 사건 사고 정치 현상들을 봤습니다. 영분의 신발 사이즈를 또 재는 이런 상황까지 오는 것이 처음입니다만은 실제로 사이즈가 맞다면 그걸 바꾸고 간 게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 또 김건희 여사는 그러더라고. 뭐 신발 사이즈를 사람들이 다 딱 맞는 것만 또 신는 건 아니다라고 또 본인은 참 궁색한 또 해명을 했는데 어쨌든 1,000만 원대 명품 가방 2개 받는데 그걸 바꾸고 신발로 하고 있던 상당히 구체적인 디테일한 증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부와는 떠나 사실 이제 망신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민망하거나 망신스러운 이런 추가적인 증언들이 저는 앞으로 쏟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뭐 신데렐라 찾기 뭐 이런 용어도 나오고 예. 뭐 그렇습니다만은 다만 특검 과정에서 좀 더 많은 그런 증언들이 아마 쏟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앞서 뭐 민중기 특검도 지금 출근길에서 좀 브리핑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관련 수사 좀 어떻게 진행될까요? 참 논평하기 곤란합니다. 예. 이게 이제 만약에 가방을 바꿨다, 신발을 바꿨다 이러면 바꾸고 간 분이 여자분이라면 김건희 여사하고 발 사이즈가 같은지 다른지도 봐야 되고요. 예. 실물이 확보됐느냐 안 됐느냐도 또 이게 논란이 되고 이게 국민들이 살기가 무척 힘듭니다. 지금 전체적인 경제 상황도 전환기적 상황에 처해 있는데 가방을 뭐 웃돈을 주서 2개, 3개를 바꿨다. 이런 뉴스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요. 예.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는 실체적 진실도 있겠지만은 뭐 거기에 보태진 여러 가지 무슨 풍문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민중기 아까 특검의 얘기는 본인이 이제 판사 출신이니까 수사를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특검에 비해서는 베테랑 수사 경력이 있는 분들을 조기 요청했을 수가 있어요. 아까 그래서 특검보들 요청 부분을 다른 특검보다도 빨리 착수를 했다고 네. 하는데 막상 그분들이 수사할 내용은 그 바꾸고 간 가방의 실물을 확보했느냐 혹은 뭐 신발로 바꿔갔으면 사이즈가 맞느냐 그게 김 여사의 신발 사이즈냐 이런 부분으로까지 가니까 조금 답답하고 한심하고 그렇습니다. 안타깝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은 가장 그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병 악화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을 했더라고요. 지병이라고만 밝혔고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병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고 그렇게 또 위독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가 전해지던데 이 시점에서 김건희 여사가 입원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저런 이제 유사한 행동을 사실 하도 그동안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전혀 놀라지는 않습니다. 권력자들이 이제 재판이나 수사의 칼날이 다가오면 병원에 입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두하면 휠체어 타고 마스크 쓰고 검찰 출두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너무 뻔한 패턴의 저는 일환이라고 봅니다. 아마 아산병원에 이제 과거에는 뭐 몇 번 가서 뭐 본인 이제 치료도 다니던 받고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뭐 캄보디아 소년이 왔을 때도 예. 이번에 이제 아산병원에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점에 굳이 병원을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오히려 더 국민들의 의구심을 갖는 거고 그렇게 또 따뜻한 눈길로는 보지는 않을 거라 그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냥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것만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 여야 당내 상황도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좀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새 원내대표의 경북 출신 3선 송원석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일단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는 어떤지 그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제 송원석 의원은 원내 수석 부대표도 했고 그리고 이제 기재부 출신이 되다 보니까 예. 이런 예산 문제 이런 문제들도 사실상
이 이재명 정부와 예. 거대 야당과 한번 싸울 수 있는 대표 주자로 우리 의원들이 좀 송원석 의원을 선택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과거로 퇴행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미래만 보고 가야 되고 국민만 보고 그리고 국가가 가는 길이 뭔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헌법 질서 속에서 있었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인을 하고 선고를 하고 그 모든 것이 끝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거슬려서 다시 얘기하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저희 국민의힘을 평가를 좋지 않게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쇄신하고 또 국민들께 사랑받고 다시 신뢰받는 대한정당으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길은 저는 개혁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내용이 좀 심각한 상황이었었는데 당내 그 갈등 수습은 좀 어떻게 국면을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원내대표 출마를 하면서 밝힌 내용, 예. 그다음에 당선 이후에 취임 일성을 보면 대체로 방향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인데요.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한 얘기는 변화와 쇄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것을 연장선상에서 혁신위 구성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이 혁신위를 구성하겠다라는 것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혁신과 관련된 과제들을 그 안에서 수용해서 가면 된다. 예. 최대한 당내 분열과 혼란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질서 있는 쇄신을 해야 된다는 뜻을 밝힌 거고요.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분이 이제 예산실장도 했고 기재부 2차관도 했고 국민의힘에서 대표적인 경제정책통으로 분류가 되는 분이고 원내 수석 부대표도 하고 해서 국회 운영에도 깊숙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적 부분이나 민주당의 국회 운영의 독주에 대한 견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걸로 한계는 있지만 최대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내대표 출마하기 전에 출마할 때 조기 전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당의 지금 비대위가 6월 말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예. 김용태 위원장이 퇴임하고 그로부터 한 달 반 뒤에 8월 말쯤에 전대하고 예.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혁신이 꾸려서 혁신 과제를 수행하다가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고 나면 다시 이어서 예. 좀 더 근본 쇄신을 이어가겠다. 이 부분들이 타임 스케줄과 함께 이렇게 쭉 말씀의 맥락을 보면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상당 부분 혼란이나 뭐 의견 갈등으로 비쳤던 부분들도 신임 원내대표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조율을 하면서 질서 있는 혁신과 질서 있는 분열을 방지하는 혁신 쪽으로 잘 자리를 잡아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짚어주신 대로 변화와 쇄신을 얘기하긴 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그 5대 개혁안은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여론조사도 혁신위로 넘긴다고 하면서 이거 쇄신 의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반발도 일각에서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용태 위원장이 제시한 그 5대 개혁안 저는 그게 가장 합리적으로 봐요. 그중에 핵심적인 이를테면 탄핵 반대했던 당론 처리하고 대국민 사고 이런 것들 5개항을 보이 앞으로 국민의힘이 보수 진영에 나갈 길이 정확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당의 특히 친윤계들은 반대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더구나 새로 이번에 원내대표 된 이제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공감하라 이 부분을 당론에 한번 붙여서 표결을 한번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의힘이 최대 위기인데 대선 정말 계엄 심판으로 단지 폭망 직전의 단계인데 관료 출신에 거기다 친윤 쪽이었던 그런 티켓 출신 삼선 의원이 당 원내대표가 됐다. 과연 이게 본인이 주장했던 말대로 개혁과 쇄신을 할 수 있겠는지 미래만 보고 달려갈 수 있겠는지 그 대단히 저는 의심이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본인 김용태 위원장이 5대 개혁안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냈는데 결국에 국민의힘의 어떤 개혁 쇄신은 원내대표 수준은 안 되고 이후에 당대표 누구냐가로
이미 공이 넘어갔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